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전선이 아니라 옥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폭탄이 떨어진 자리에 군인이 아니라 시민이 올라갑니다. 총이 아니라 태양광 패널을 들고 말이죠. 러시아는 매 겨울 정확히 전력망을 노립니다. 불을 끄고 난방을 끊고 한 나라 전체를 어둠 속에 가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발전소가 되고 통신망이 되고 병사가 되기로 한 거죠. 카페는 더 이상 커피만 파는 공간이 아닙니다. 전기가 끊기자 그곳은 코워킹 스페이스가 되었고 지하 창고에서는 IT 개발자들이 군용 드론 코드를 밤새 수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단순한 국가 간 전쟁이 아닙니다. 한 사회 전체가 시스템으로 진화하는 전쟁, 21세기형 총력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변화가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미사일로 부수는 속도보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다시 연결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과연 이 전쟁의 승부는 전장에서 갈릴까요? 아니면 전기를 만드는 평범한 시민들의 선택에서 이미 결정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뉴스에서는 말해주지 않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재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4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소리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지만 협상 테이블에서는 뭔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지난해 8월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회동은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키신저가 추구했던 실용주의 외교의 부활이라고 평가받고 있죠. 미국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쟁자를 상대하려면 러시아를 중국 진영에서 떼어내야 하니까 그걸 위한 세력 재편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트럼프와 푸틴은 앵커리지에서 전쟁 종료를 위한 기본 골격에 합의했다고 알려졌어요. 러시아가 현재 장악하고 있는 돈바스 일대를 사실상 인정해주는 대신 무력 충돌을 끝낸다는 내용이죠. 푸틴 입장에서 보면 나토의 동진을 막았고 영토도 얻었으니 이제 미국과 손잡을 이유가 생긴 셈입니다. 반면 젤렌스키 정부는 정말 곤란한 처지에 놓였어요. 내부 문서를 보면 전사자와 부상자가 21만 명 정도 되고 병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서 추가 동원 가능 인력이 195만 명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국민 72%는 영토 포기에 반대하지만 미국의 군사 지원이 줄어드는 마당에 홀로 버티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제 유럽 에너지 시장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죠. 대신 시베리아에서 출발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한반도 남쪽 부산까지 연결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최근 북한과의 군사 협력에 철도 연결과 에너지 협력 의제가 포함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가스관이 부산까지 내려오고 부산항이 북극 항로의 종착지가 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결국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세계 주도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판에서 미국은 러시아라는 중요한 퍼즐 조각을 자기 편으로 가져오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슐리펜이 추구했던 차갑고 계산적인 국가 전략이 21세기 한반도 주변과 유럽에서 다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러시아가 한겨울에 우크라이나의 전력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전기를 끊어서 불편하게 만들겠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상대방의 싸울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려는 냉혹한 심리전이자 소진 전략입니다. 국제 정치 이론으로 보면 민간인의 고통을 극대화해서 항전 의지를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공세적 현실주의 전략이죠. 가장 직접적인 목적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정부에 압력을 넣도록 만드는 겁니다. 영화의 추위 속에서 전기와 난방, 식수가 끊기면 도시 전체가 마비되거든요. 실제로 키이우 인구의 73% 정도가 정전 피해를 겪었다는 보고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 제발 이제 전쟁 좀 끝내달라고 외치게 만들려는 속셈이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라는 문명 공동체에 가장 가혹한 시험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변전소 위주로 공격했다면 요즘에는 발전소 본체를 파괴하는 쪽으로 전술을 바꿨어요. 화력 발전소의 77%, 수력 발전소의 43% 정도가
이미 타격당했다고 하죠. 단순히 전기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아예 발전 능력 자체를 재건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우크라이나를 지속 불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전기가 없으면 공장도 멈추고 무기 수리도 안 되니까 결국 군사력 약화로 연결되는 법이죠. 러시아는 지난해 8월 알래스카 회담 이후 본격화된 종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계속 버티면 너희 국민들이 얼어 죽는다는 공포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거예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종전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를 인질로 잡고 영토와 안보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협상 조건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국제 정치학적으로 보면 전형적인 강압 외교의 수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인도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이중 전략이죠. 러시아는 에너지 시설이 군수 산업의 기반이라고 주장합니다. 전기가 끊겨서 민간인이 고통받는 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일 뿐이고, 진짜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키는 군사적 타격이라는 논리죠. 이건 리슐리웨가 강조했던 국가 이성, 즉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도덕적 비난 정도는 감수하거나 교묘하게 포장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어요. 이 메시지는 젤렌스키 정부보다는 그 뒤에 있는 서방 세계,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것입니다. 지난해 8월 알래스카 회담 이후 종전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빨리 수용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이번 겨울을 견디지 못할 거라는 강력한 압박이죠. 상대가 가장 취약한 시점인 혹한기를 노려서 항복을 받아내려는 전략입니다. 실제 상황을 보면 현재 우크라이나 전력시설의 82% 이상이 타격을 받아서 103만 가구가 넘게 정전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고통이 길어질수록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차라리 영토를 내주고 전쟁을 끝내자는 여론이 커질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실제로 최근 우크라이나 국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요. 결국 푸틴의 발언은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은 선을 인정하라는 최후 통첩입니다. 알래스카 회담에서 나온 영토와 안보 맞교환안을 우크라이나가 거부할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생명 파괴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매우 치밀하게 계산된 도덕적 프레이밍 전략입니다. 젤렌스키는 이 전쟁을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생명을 지키려는 문명의 대응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러시아라는 가혹한 도전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생존이라는 숭고한 가치로 맞서고 있음을 전 세계에 호소하는 겁니다. 러시아는 대화가 가능한 상대가 아니라 생명 파견제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4년째 이어지면서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만 지원하고 적당히 마무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생명 파괴라는 강렬한 단어를 사용해서 서방 지도자들의 양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지원을 줄이는 건 단순히 예산을 아끼는 게 아니라 러시아의 살인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는 강력한 도덕적 압박을 가하는 셈이죠. 지난해 8월 트럼프와 푸틴의 알래스카 회담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종전이 추진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협상 중에도 어린이가 있는 아파트를 공격하는 집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러시아가 제시하는 평화 제안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폭로하고 있습니다. 외부 세력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미국의 지원을 놓치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외교적 언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이 메시지는 국제사회를 향해서 러시아에게 보상을 주는 식의 종전은 또 다른 생명 파괴를 부를 뿐이라는 경고를 날린 겁니다. 러시아의 공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일상적인 적응은 이제 단순히 생존을 넘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사회적 회복력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발전소를 공격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각자가 발전소가 됩니다. 집집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휴대용 배터리와 스타링크로 무장한 채 카페나 공공도서관을 업무 공간으로 바꾸는 분산형 일상을 만들어냈어요. 실제로 최근 보고를 보면 가게마다 자가 발전기와 에너지 저장 장치 구매가 급증했는데 이게 러시아의 에너지 고갈 작전을 무력화하는 강력한 방어막이 되고 있죠. 주민들이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게 아니라 직접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동네 청년들이나 IT 전문가들이 지하실에서 드론을 조립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전선으로 내보내는 풀뿌리 군수 산업이 정착됐어요. 가혹한 도전이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하나의 거대한 군사 조직으로 진화시킨 셈이죠. 이 때문에 러시아는 후방을 공격해도 전쟁 지속 능력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러시아의 공습이 계속될수록 주민들의 마음은 모스크바가 아니라 브뤼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함이 러시아에 대한 분노로 전환되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토는 내줘도 주권과 유럽 가입은 포기 못한다는 의지가 강해졌죠. 이건 푸틴이 계산하지 못한 정서적 외부 연대의 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민들의 눈물겨운 적응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 알래스카 회담 이후 미국이 세력 균형 전략을 본격화하면서 외교적 지형은 우크라이나에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죠. 트럼프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당장 멈추기 힘듭니다. 지금이 결정적 한방을 위한 마지막 기싸움 단계이기 때문이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 93% 정도 끝났다고 자신했어요. 하지만 남은 7%가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 전체를 확실히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이에 맞서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을 정밀 타격하며 쉽게는 못 준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는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러시아를 끌어들이려 하지만 푸틴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대한의 몫을 챙기려 합니다. 지난해 알래스카 회담 이후 미국이 영토 양보를 압박하자 젤렌스키는 오히려 서방 국가들과 파리 선언을 발표하며 독자적인 안보 보장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어요. 외부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필사적인 몸부림인 셈이죠. 푸틴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습니다. 어차피 미국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싶어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겨울 동안 우크라이나 에너지를 바닥내서 협상 테이블에 더 힘 빠진 모습으로 나오게 만들려는 겁니다. 결국 트럼프가 판을 깔아도 실제로 합의의 도장을 찍기까지는 이런 지옥 같은 밀고 당기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지금 문명의 존폐를 건 마지막 대응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누가 더 많은 미사일을 가졌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포기하느냐,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전쟁이죠. 트럼프는 판을 짜고 있고 푸틴은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크라이나는 하루하루를 태워가며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93%가 끝났다는 종전 협상. 하지만 역사는 늘 마지막 몇 %에서 뒤집혀 왔습니다. 그 7%는 지도 위의 선이 아니라 한 나라가 계속 존재할 수 있느냐를 가르는 경계선이기 때문입니다. 올겨울 전기가 꺼진 도시에서 불빛을 다시 켜는 사람이 누가 될지, 미사일이 먼저 떨어질지, 타협이 먼저 도착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장을 쓰기 위한 마지막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결말은 전선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과 어둠 속 시민들의 선택에서 결정될 겁니다.